네, 영상 또 한번 찍어볼게요. 이번 주제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책 속의 음식 묘사들입니다. 제가 어제 추리소설 좀 제가 그동안 봤던 걸 짧게 요약해서 텍스트 파일로 해가지고 게시판에 올렸는데 그걸 보고 어떤 분이 책 소개하는 영상도 한번 찍어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순수 문학 자체를 다룰 능력이나 문학적 소양은 저한테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원초적인 사람이라서 책 속에 저의 식탐을 자극한 장면들 위주로 여러 책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훈의 공무도화가입니다. 소설가 김훈 아시죠? 칼의 노래. 그래서 이분이 쓴 공무도화가는 이분이 쓴 유일한 연애 소설인데 이 소설 보면은 그 주인공 남녀가 밤에 한밤중에 라면을 끓여서 김밥이랑 같이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김밥이랑 라면은 굉장히 간단한 음식이잖아요. 하지만 라면을 끓이면서 대파를 넣고 그 대파가 어디서 왔느냐를 논하고 참고로 파미르 고원에서 왔대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파미르 고원이 대파의 산지라는데 거기서 처음 대파가 이제 생산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파미르 고원을 그 옛날에 걸어서 건넌 넘은 통일신라 시대의 해초 대사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리고 김밥을 왜 라면 국물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나 얘기도 나오고 대파만 넣으면 라면 국물이 날카롭지만 거기에 계란을 풀면 맛이 순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김밥 사면서 같이 얻은 겉절이 먹으면서 또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니지만 그 남녀가 김밥에 라면 같이 먹으면서 나누는 담소들이 굉장히 그 애잔합니다. 마음속에 뭔가 묘한 슬픔도 자극을 하는 것 같고 묘한 감정을 자극을 해요. 참고로 이 작품은 제 생각이지만 김훈 씨 작품 치고는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김훈 씨 문체가 워낙 그 건조하고 짧게 쓰기 때문에 화사하고 굉장히 달달한 느낌을 자극해야 되는 연애 소설엔 적합하지가 않아요. 제 생각이지만 이 작품은 연애 소설로서는 그냥 그렇지만 이 장면만큼은 라면과 김밥을 다룬 장면 중에선 최고라는 거. 라면이랑 김밥 드시고 싶으시면 이 장면 꼭 보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해밍웨이의 무기여 자리가라. 이 작품은 워낙 잘 아시죠? 그래서 해밍웨이가 쓴 건데 이 무기여 자리가라 주인공은 대위인가 소인가.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중간 위치에 있는 군인인데 중간 지휘관인데 포탄이 막 퍼붓는 전쟁터에서 밑에 있는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숨어 있어요. 포탄에 맞으면 안 되니까. 근데 부하들이 배가 고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지휘관이니까 어쩔 수 없이 본부에 가가지고 부하들 줄 밥을 좀 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본부에서 큼지막한 접시에 스파게티를 이만큼 담고 큼지막한 또 치즈 한 조각을 줘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들고 이 주인공이 부하들한테 가요. 그래서 가서 먹어야 되는데 전쟁터 한복판에서 포탄이 지금 막 날아다니는데 포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각자 손가락으로 그 스파게티를 집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제 스파게티를 먹어요. 그리고 치즈를 그냥 한 입씩 물어 뜯고 이제. 그런데 포탄이 막 날아다니니까 먼지가 막 이렇게 뽀얀 먼지가 스파게티랑 치즈에 이제 날라앉죠. 그래도 또 먹어요. 배고프니까. 그래서 이 작품 보면은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인간은 먹어야 되는구나. 인간의 식탐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파게티 먹을 때 저는 항상 이 작품을 생각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해밍웨이의 무기여 자리 거라. 같은 작품인데 이 작품 마지막 편에 또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음식 관련 장면이. 아까 얘기한 그 주인공이 왜 중간 지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인가 대인가. 근데 전쟁 중간에 전쟁의 회의를 느끼고 탈영을 해요. 도망을 쳐요. 근데 혼자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이쁘장한 간호장교를 한 명 꼬셔가지고 같이 도망을 쳐요. 그래서 그 여자랑 어디로 가느냐? 스위스로 가요. 스위스는 당시 중립국이라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워요. 그래서 평화로운 스위스에 가서 둘이 살면서 이제 그 아내가 임신을 해요. 그래서 애를 낳으러 병원에 갔는데 난산이에요. 애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아내가 고생하고 의사가 그래요. 애도 위험하고 아내도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가끔씩 들어가서 아내 손잡아 주는 거랑 병실 밖에 앉아서 고민하는 거밖에 없는데 이 사람도 아무리 그렇게 고민이 커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주인공이 근처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요. 근데 근처 식당이 변변한 데가 없어서 선술집에 가요. 근데 술집이니까 더더욱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터한테 얘기를 하니까
양배추, 양배추에 싼 소세지를 쪄가지고 이제 그거를 맥주랑 내놔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스위스에서는 꽤나 유명한 음식이래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이제 차가운 맥주를 먹으면서 주인공이 궁합이 어울린다 뭐 이런 묘사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어쨌든 그걸 다 먹고 병원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그 사이에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으니까 병실에서 어떻게 이 사람한테 연락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상태가 나빠지는 아내 손을 잡고 힘내라고 그러는데 결국 아내가 좀 있다 꼴까닥해요. 애도 죽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러면서 아내 옆에서 아내 손을 계속 잡고 있는데 간호사가 들어와서 우리도 우리 일을 해야 되니까 나가달라고. 어쩔 수 없죠. 사람은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주인공은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우산도 없이 호텔로 돌아와요. 근데 이 마지막 장면, 아내가 죽고 비 맞으면서 호텔로 돌아오는 이 마지막 장면을 해밍웨이는 자기 성에 차게 쓰기 위해서 16번 퇴고를 했대요. 고쳐 쓴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쓰레기 같은 자기계발서 2권을 쓰긴 했는데 그것도 퇴고하는 게 되게 짜증나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벨상까지 받은 해밍웨이가 퇴고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먹어본 적은 없지만 양배추에 싼 소세지를 쪄서 만든 음식은 어떤 맛일까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 그 다음으로는 레마르크의 개선문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독일의 이제 레마르크라는 작가가 쓴 건데 2차 세계대전 직전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은 독일인 의사예요. 독일인 의사인데 독일에서 잘 나갔는데 외과 의사로 반나치 운동을 하다가 나치한테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이 사람 주인공의 이제 애인도 거기서 고문을 당하다 그 여자는 죽어요. 그래서 혼자 탈출을 해서 프랑스로 온 거예요. 미리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정식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미리국을 했으니까 당연히 프랑스에서는 의사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본인이 할 줄 아는 거라곤 잘하는 건 수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프랑스에 아는 의사가 있는데 이 프랑스 의사는 되게 유명은 한데 실질적인 실력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수술해준다고, 외과 수술해준다고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그 수술실에는 몰래 이 주인공 독일 의사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독일 의사는 수술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의사가 수술 잘하면 결과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큰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프랑스 의사는 그렇게 받은 큰 돈에서 일부를 독일 의사를 떼줘요. 이 주인공.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먹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공이 프랑스 파리에 그 세느강 위에 있는 다리를 건너다가 다리를 걸어서 이제 이러고 건너다가 어떤 여자가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하는 거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구해줘요. 그런 다음에 근처 선술집으로 데려가서 크로와상이라는 빵이랑 뜨거운 커피를 사줘요. 근데 저는 크로와상이라는 빵을 이 소설을 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게 뭔지. 근데 워낙 그게 이제 프랑스에선 유명하대요. 국민 음식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랑 뜨거운 커피 먹는 게 프랑스 사람들, 상당수 사람들의 아침 식사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린고비거든요. 제림 스크루지라고 불릴 정도로 돈을 안 쓰는데 이 소설 볼 때는 크로와상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근처 제과점에 가서 크로와상을 달라고 해서 사 먹어봤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아마 그 빵집이 맛을 제대로 못 만들었는지 어쨌든 모르겠는데 제 입에는 안 맞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 크로와상과 뜨거운 커피가 이 작품에서 굉장히 묘사가 잘 돼 있고 참고로 중국의 등소평 아시죠? 덩샤오핑. 1980년대 중국의 이제 개방 개혁을 이끈 사람이잖아요. 그 위대한 정치인이 젊어서 프랑스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이 덩샤오핑도 크로와상에 빠져가지고 중국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아침에는 꼭 크로와상이랑 발음이 안 되네요. 크로와상이랑 커피를 먹었대요. 그래서 등소평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본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음식을 먹느냐 그리고 등소평을 공격했었다 그런 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혜린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전혜린 씨는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자 천재였는데 그 옛날에 서울대 법대를 가고 그리고 독일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독일어를 엄청 잘했대요. 또 독일어 뭐 독일 작품 번역 이런 일을 했대는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이 작가의 그 에세이예요. 에세이. 소설 에세이인데 수필집인데 이 수필집 보면은 독일 유학 생활의 스사남, 외로움 그런 것들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안 가봐서 모르지만 독일에 안개가 많이 낀다는데 그 안개 끼는 날에는 그 가스로 당시엔 전기가 별로 없어서 가스등을 켜줬대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가스 등을 배경으로 길에서 파는 포장마차의 그 소세지를, 갓 구운 소세지를 그 소스에 찍어 먹을 때 맛이 참 각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혜린 씨 말로는. 저야 물론 독일 안 가보고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그리고 바로 옆에서 스프도 한 그릇 먹으면 괜찮았대요. 그래서 이 소설, 이 에세이집은 그 장면이,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분은 참고로 30대 초반에,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전혜린 씨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작품으로는 슈미트의 북아프리카의 롬멜이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롬멜 아시죠? 사막의 여우, 독일의 유명한 그 장군. 롬멜이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한창 전쟁하고 그럴 때 밑에 부관들이 많았는데, 부하 장교. 그 중에 한 명이 슈미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롬멜을 한 1년 모시면서 경험을 한 것들을 쓴 책이 이거예요. 근데 이 책 보면은 롬멜이 왜 위대한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전략 전술이 뛰어난 건 당연하고, 그 참 높은 위치에 있는 장군이 일선 군인들과 똑같이 행동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도 장교들은 일반 군인들과 다르게 먹고 다르게 입고, 그 위에 높은 사람들은 막 자기 전속 요리사도 있고 그랬는데, 롬멜은 그런 거 다 거부하고 일반 군인들처럼 말라 비틀어진 빵 먹고 맛없는 소세지 먹고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일반 군인들이 더 존경을 한 거예요, 롬멜을.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이 작품 속에 또 인상 깊었던 먹는 장면은, 슈미트가 이제 롬멜의 이제 지시를 받고 어디를 가야 돼요. 그래서 롬멜의 중요한 지령을 내려서 멀리 가가지고 일선 부대에 하달을 해야 되는데, 워낙 거리가 멀고 하니까 롬멜이 자기 전용 비행기를 내줘요. 그래서 슈미트가 그걸 타고 가는데, 동승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그 종군 기자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인데 북아프리카 상황을 이제 기사로 쓰려고 종군 한 기자인데, 그 기자랑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모래 폭풍이 너무 심해서 비행기가 잠깐 사막에 이제 내려앉아요. 그러면서 그 슈미트, 그리고 종군 기자, 그리고 비행기를 몰던 그 사람, 이렇게 셋이서 내려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뭘 먹자 그래요. 근데 마침 그때 배달하던 이제 계란이 있었어요. 근데 전쟁터에서 당시에 신선한 계란은 굉장히 귀했대요. 그래서 한 사람당 3개씩 먹기로 하고 9개를 꺼내서 이제 코펠에 이제 버너에 그걸 끓여가지고 계란을 삶은 다음에 뜨거운 커피도 끓여서 그걸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대요. 근데 당시에도 되게 모래 폭풍이 심해서 모래가 막 입안에 들어오고 해서 모래랑 같이 저그락저그락 씹혔대는데, 그래도 맛있었대요.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별거 아니지만 삶은 계란 먹을 때마다 이 슈미트의 북아프리카의 롬멜이라는 이 책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호지의 노지심인데, 수호지 아시죠? 그 송나라를 배경으로 도둑놈들 얘기잖아요. 근데 노지심이 중요한 또 주인공 하나잖아요. 노지심은 원래 본명이 노다리고, 원래는 경찰관이었죠. 일선 경찰관인데 어떤 무례배를 때려 죽이고 실수로 이제 절로 도망간 다음에 지심이라는 법명을 얻고 정식 그 중이 되죠. 하지만 천성이 워낙 호탕하고 술과 고기를 좋아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술을 벌컥벌컥 마시고 막 개고기 뒷다리를 통째 먹고 막 이러죠. 근데 저는 술을 못 먹어요. 천성이 술이 약해요. 그래서 소주 색잔만 먹으면 가요. 맥주는 500 못 넘어요. 그리고 고기도 좋아는 하는데 많이는 못 먹어요. 그래서 이 수호지에 나오는 노지심 부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아, 나도 저렇게 술 잘 먹고 고기 잘 먹으면 얼마나 남자다워 보이고 좋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한여름에 우통 다 까고 기름 질질 흘리면서 술 먹고 고기 먹는 노지심 생각할 때마다 참 남자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레마르크의 서부전선이 이상 없던데, 아까 그 소개한 개선문을 쓴 그 레마르크입니다. 그래서 같은 작가인데 그 사람이 쓴 서부전선이 이상 없다라는 작품도 있는데, 이 작품은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아까 그 개선문은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거고, 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주인공이 일선 병사인데, 어느 날 또 이제 전투를 하러 가요. 그래서 전투를 마치고 저녁에 돼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밥 먹고 자고 또 아침 되면 또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돌아왔는데 취사병들이 이제 음식을 준비해 놓잖아요. 저녁에 이제 이 사람들이 먹을. 근데 굉장히 많이 음식을 만들어 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부대원이 50명이라면 50명분의 음식을 만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취사병들은 50명분의 음식을 마련했어요. 근데 그날 전투가 너무 치열해서 25명이 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은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음식은 50명분을 준비했는데 돌아온 사람은 25명이면 자연히 한 사람당 2인분을 먹게 되죠. 그래서 음식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처음엔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군대고 하니까 전쟁 중에 음식 보급이 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맨날 굶주리다가 갑자기 2인분의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또 슬퍼해요. 왜냐하면은 어제까지 같이 있었던 동료들이 죽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2인분의 음식을 먹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란 것도 누군가를 내가 이기고 누군가가 죽고 누군가가 파멸을 해야 내가 승리하는 게 어찌 보면 자본주의 이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거는 자본주의가 아직 완전히 활성화되기 전에 자본주의의 미래를 잘 그려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주인공이 느끼던 그 묘한 감정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참고로 이 소설 보면은 당시에 주로 독일 군인들은 순대를 많이 먹었다는데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순대 사다 먹을 때마다 제가 순대를 좋아하는데 이 레마르크의 서부전선이 이상 없다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게빈 라이얼의 미드나잇 플러스 원이라는 작품인데 이 게빈 라이얼은 영국 작가예요. 그리고 이 미드나잇 플러스 원은 유럽을 배경으로 한 스파이 소설, 모험 소설 같은 건데 주인공은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레지스탕스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치 치하에서 그 나치를 상대로 싸웠던 사람이에요. 스파이 일을 하고. 그러다가 전쟁이 끝났는데 잘하는 건 스파이리니까 총 같은 거 잘 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호원 혹은 해결사 역할을 해요. 이제 돈 받고. 그러다가 어느 그 기업인을 이제 데려다 줘야 되는 역할을 해요. 기업인은 어디다 데려다 주느냐? 주주총회. 그래서 그 기업인은 백만장자인데 옛날엔 인터넷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으니까 주주총회 거기에 직접 주주가 가서 본인의 지분을 주장해야 권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인을 싫어하고 기업인에게 반대하는 반대쪽 측에서는 이 기업인이 주주총회에 안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업인을 죽이려고 킬러를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그 보디가드, 경호원 역할을 하면서 이 기업인을 어떻게든지 암살자들 손에서 죽지 않게 한 다음에 주주총회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암살자들이 다 이 주인공의 옛날 동료예요. 즉 같이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부는 이 주인공처럼 경호원이 됐고 일부는 그 킬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 동료와 싸우는 주인공의 고민도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주인공을 돕는 또 다른 미국인 그 보디가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미국인 보디가드는 총잡인데 이 마찬가지로 이 기업인을 보호하는 일을 해요.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미국인 보디가드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술만 안 취하면 굉장히 총을 잘 쏘는데 술만 취하면 완전히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그 문제도 해결을 하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작품 보면은 그 주인공한테 그 알코올 중독자의 미국인 그 총잡이가 그래요. 그 알코올 중독자의 가장 큰 슬픔이 뭔지 아냐고. 그래서 주인공이 모른다 그러니까 눈앞에 한 잔의 술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한 잔을 다 마시고 나면 어디서 또 술을 구해야 하나 그 고민을 한다고. 그래서 항상 눈앞의 술에 집중하지 못하고 눈앞의 술을 제대로 음미하지 못하는 게 알코올 중독자의 진짜 슬픔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작품 보면은 그 알코올 중독자의 애환 같은 게 잘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저는 술을 거의 못 먹고 알코올 중독이 전혀 아니지만 알코올 중독자들을 이 작품 보고 많이 이해하게 됐고 또 참고로 이 작품 속에서 그 미국인 그 보디가드가 즐겨 먹는 술이 그 알코올 중독자인 보디가드가 즐겨 먹는 술이 마티니예요. 마티니. 근데 저는 마티니란 걸 이 소설을 볼 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무슨 칵테일이래요. 그래서 어떤 토킹바에 가서 마티니 한 잔을 시켜 먹어봤는데 참 맛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마 술 맛을 몰라서 아마 그럴 텐데 어쨌든 그 술과 관련해서는 이 작품이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음식이 흉기로 등장한 작품들도 있어요. 일본의 어떤 단편 추리 소설인데 어떤 시골 마을에 어떤 과부가 있어요. 남편이 일찍 죽고 애들을 혼자 키우는데 굉장히 이뻐요. 그러니까 마을 이장이 이 과부한테 눈독을 들인 다음에 이 과부를 이제 어떤 과부한테 누명을 씌워요. 그런 다음에 너가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형사처벌 받게 할 거다 이래요. 그러니까 과부가 그 이장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장 말을 안 들으면 결국 몸을 달라 이거니까 고민 끝에 한적한 곳으로 이장을 오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장을 때려 죽이는데 그때 쓴 흉기가 뭐냐면은 딱딱하게 굳은 시루떡 덩어리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추운 겨울인데 이런 추운 겨울에는 시루떡 덩어리 밖에 내놓으면 금방 딱딱해지게 얼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장을 때려 죽이고
그 흉기를 어떻게든 없애야 되니까 잽싸게 그 시루떡을 찐 다음에 조그맣게 자르고 그걸로 마을 사람들한테 떡국을 끓여서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먹고 나니까 흉기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 사건을 조사하면서도 결국은 흉기가 없어서 범인을 못 잡고, 그래서 이 여자는 안 잡혀요. 근데 비슷한 내용의 미국 소설도 있었어요. 미국 추리소설 단편인데, 주인공이 어떤 아내인데 남편이 자기한테 질려가지고 이제 이혼하자고 그러고 가려고 그래요. 이제 떠나가려고 그래요. 다른 여자한테. 그러니까 돌아서서 나가는 남편의 뒤통수를 때려서 죽이는데, 그때 쓴 흉기는 뭐냐? 딱딱하게 얼린 티본 스테이크예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얼린 티본 스테이크로 그 남편을 때려 죽이고, 경찰들이 조사를 하러 왔는데 그 형사들한테 티본 스테이크로 잽싸게 그 오븐에서 티본 스테이크를 구운 다음에 그걸로 형사들한테 음식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뭐 이런 거 주시냐 그러면서도 좋아해요. 그러면서 흉기는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 아내도 흉기가 없어서 결국은 범인을 못 잡았기 때문에 처벌을 안 당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제가 뭐 소설 소개 그리고 뭐 음식물 소개하자는 의도도 있었지만, 솔직히 제가 지금 굉장히 배가 고파요. 왜냐하면은 한 1일 1식을 하는데 어제 저녁을 부실하게 먹었어요. 제가 저녁 한 끼만 먹는데. 그래서 지금 미치도록 음식이 먹고 싶은데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식탐을 달래보자는 의도에서도 이 영상을 찍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